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깔끔하게 1.5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DMZ가 얘기하는 주제가 대부분이 조금 우울하고 위기를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분 모시고 또 위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내수가 어렵다는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똑같은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건데, 지금 월 100만 원을 이제 못 가져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9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이제 우울한 뉴스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내수 상황,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국세청이 국회에 이제 제출한 자료 때문에 네. 말씀하셨듯이 월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이제 900만 명이 네. 넘어섰다라는 사실이 알렸습니다. 물론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네. 2024년 좀 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더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늘어나겠네요. 이제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원, 그러니까 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가 105만 5천여 명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원초가 1,2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1,200만 원 미만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안 번 되는 거죠. 것을 뜻하게 됐죠. 그래서 이 어기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이 한 8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75.7%가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11만 명이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2024년은 좀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계를 해보는 거죠. 그럼 23년 기준이라고 해도 그 절대적인 숫자가 816만인 것도 놀랍지만은, 전체 70%가 넘어간다는 건 자영업자분들의 10명 중에 7분은 현재 이 상황에 몰려 있다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점주가 오히려 알바생보다 못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하나 나왔죠. 자영 노동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영 노동자란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이렇게 데이터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수치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제 국세청 통계잖아요. 네, 그렇죠. 국세청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갖다가 한 1,150만 명 정도로 추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중에는 상당한 수는 사실 허술하고 봐야 되겠죠. 그 사업자 내놓고 안 하시는 분도 뭐 계시니까. 개인 사업자라는 게 반드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도 거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택배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자영업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뭐 사업자만 이제 뭐 내놓고서 사실 뭐 거의 뭐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뭐 있는 거는 좀 그런 대로 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통계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영업자 그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한 현재 통계청 통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2,857만 명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를. 거기서 이제 자영업자를 갖다가 565만 7천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보다 조금 한 6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에 뭐 위기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히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수치대로 한다 그러면 한 19.8%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연간 기준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사실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은 동의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강제적인 구조조정 하에 경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산업구조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산업구조의 어떤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그 임금 근로자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뭐 자영업 하려니 내가 그냥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 그게 어떻게 보면 연착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한 어떤 자영업자 비중 감소의 어떤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어떻게 자영업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악화인류를 걷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준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계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들여오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도 안 하는 거고 기업들은 투자도 안 하는 거고 네. 그 사람들 놀러도 안 가는 거고요. 뭐 외식도 안 하잖아요. 일단 뭐 많이 물가가 올라서 비싸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과거 같은 모임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기 할 것도 야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뭐 밥이냐 이러면서 다음에 하자 그게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이거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그 시차를 두고서 이제 나타나겠죠. 예. 이 건강한 고용 시장이라고 하면 그 근로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 뭔가 회사에서 있다가 자영업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노동자로 돌아올 확률은 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소득이 굉장히 좀 낮은 직군으로 이렇게 일방통행만 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때 그 소위 프랜차이즈 산업에 완전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장사를 그냥 가르쳐 주겠다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한때 제가 기억하는 26% 정도라고 해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음식점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경험에도 있어요. 우리가 고도성장기에는 네. 사실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때는 다 사장님 네, 했죠. 동대문 네. 시장에 포목상점도 거부들이 많았었고 그렇죠. 전자제품 네. 대리점 뭐 하다못해 네, 맞습니다. 의류 제조업체마다 다 대리점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자영업이라는 게 괜찮구나 하는 어떤 경험 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고용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영업으로 이게 뭐 이렇게 많이 간 이유도 사실은 있었죠. 네, 자기 사업 해보자. 네, 근데 네. 이제는 사실은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어떻게 보게 되면 통계 지표들이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네. 아까 이제 고용 구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 캐나다 7.2, 그리고 덴마크도 8.6, 독일 8.7, 호주도 뭐 9%대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19%, 20% 네. 이렇게 되고 이 수준이 코스타리카 뭐 26%, 칠레 2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용 구조의 경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제 다시 말씀하셨듯이 뭐 창업을 했다가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일정 연령대가 되면 그렇죠. 다시 다시 못 가죠. 조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경력 단절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네. 프랜차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가 개선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윤서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압축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고성장기 때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가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네, 우리 맞습니다. K 성공 모델이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압축 성장하고 고성장기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리 대비를 못한 측면이 네.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미래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참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실 저는 뭐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좀 규제가 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프랜차이즈로 가입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네, 돈만 근데, 내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그런 시스템이 과연 적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최근에 백종원 씨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영업 가맹 점주들한테 했던 태도.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일방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거. 그런 건 결국
자영업자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백종원 씨를 비판하기 전에 그 산업 이 자체를 가맹점 갖고 시스템 있는, 자체에 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골고루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퇴직금이나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그냥 창업 박람회에서 몇 번 상담을 하고 돈만 내면 그냥 인테리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이 좀 뛰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 유명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중적 미디어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뭔가 친근하고 장사의 신인 것처럼 다 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이제 그걸 믿고 신뢰관계가 있는 형상에서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가맹점 제도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너무 섣부르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봉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죠. 그러니까 한 식당의 메뉴판처럼 정말 많은 브랜드가 또 있어가지고 아마 물리적으로 다 관리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요. 아니 사실 뭐 네. 더보니 상장했을 때 좀 충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재무구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 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되죠. 그 외국 친구가 한 번씩 그러거든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에 오면 빵에도 있고 간판에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뭐 중국의 뭐 마오쩌둥 같이 자주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볼 정도로 한때 유행이 있었던데 문제는 이 창업이라는 게 메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유행을 탈 수 있겠지만 창업을 너무 유행을 타니까 뭐 하나 유행했다가 또 없어지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빠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이 같습니다. 빠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퇴직하시거나 이제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재빨리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서 그러니까 바꿀 그게 안 수는 되니까. 없어요. 네. 그런 특수성도 조금 감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너무 쉽게 그 자극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일단 먼저 하고 계신 분들도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너무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뭐 회식 문화도 많이 죽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뭐 네. 인건비가 먼저 올라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가서 이거를 네. 차라리 코로나 때는 뭐 10시까지, 6시까지 하면 그래도 그 안에 좀 만나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몇 시 안에 일찍 만나서 빨리 마시자.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없어진 것 같은데 물가는 너무 올라가고 이제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 경쟁력이 밀리는 직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네. 부담하고 폐업의 고려 요인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말씀하셨듯이 네. 원자재 재료비가 22%로 가장 그렇죠. 1위예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1%로 2위, 임차료가 18.7로 그다음이고 대출 상환 원리금이 14.2%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을 때 고민 사항은 뭐였냐면 향후에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날을 봤을 때 이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고 좋아지지 않을 생각하니까 것이다. 예. 폐업을 고려하는 거고 또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 그리고 자금 사정 악화, 대출 상환 부담, 임차료 인건비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폐업을 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거는 앞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죠. 결국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 부분이 국가 부분이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물가가 좀 초반에 오를 때는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도 요즘 물가가 다 오르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가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물가가 예전같이 그런 속도로 오르진 않아도 계속 오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업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차라리 그만두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통관님께서 진단하시기에는 이게 원래 가격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기업의 힘이 더 우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도 사 먹어야 아니면은 되니까. 뭐 동반해 가지고 네. 전부 다 같이 올려버린다거나. 네.
사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소규모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소비자보다 반드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가를 마음대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든 데가 다 같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소비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실질소득이라든지 명목소득 자체가 인플레이션 이상 올라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아까 폐업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듯이면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가게도 돈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에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어. 네. 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쓰죠. 네. 그 내일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몰라. 근데 돈을 있지만은 그 돈 쓰려고 하겠습니까? 쥐고 있어야죠. 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들이 뒤로 밀리는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게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까 강제적인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일단 실업급여는 차치하고요. 네. 노란 우산 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비중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노란 우산 공제는 매달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부금 형식으로 부어서 퇴직금이잖아요. 일종의 자영업자 그렇죠. 퇴직금. 근데 이게 지난해 건수가 12만 1,802건이에요. 그 도중에 깨신 예, 분들이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거나 뭐 건강상에 이게 폐업을 해서야 퇴직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급액은 1조 7,518억 원인데 이렇게 이제 수치로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2007년 제도를 시행했는데 네. 그동안 누적된 게 있을 거니까 18년 동안 누적된 그렇죠. 거. 그거의 20%가 작년에 나간 거예요. 그럼 한 해 퇴직금을 땡겨 만에 쓴 나간 거네요. 겁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좀 주춤하고 낮으냐 그게 아닙니다. 올 2월까지 보면은 25,470건이에요 건수로. 작년 평균 한 달에 한 10,000건이었거든요. 네. 12만 건이니까 월 10,000건 정도가 됐어요. 근데 2월까지 벌써 25,417건이니까 12,0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월별로. 그다음에 그 지급액이 4,110억 원이에요. 이걸 보면 한 달에 한 2천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2조 5천억 정도가 거의 된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지급 건수, 그다음에 지급액이 네.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네.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그 노란우산 공제를 갖다가 받는다는 얘기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네. 다시는 내가 네. 웬만하면은 내가 자영업으로 네. 마지막 항아리 깨고 마지막 있다. 항아리를 가지고 깨고서 내가 퇴직금으로 네. 받는 거다. 뭐 이런 형식으로 받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다른 것보다 그 폐업을 하거나 파산했을 때 그래도 압류하지 않는 네네. 그런 걸로 진짜 마지막 보루인데 그 보루를 빼서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금적으로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깨시는 분들의 숫자는 엄청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몇천억 이런 것보다는. 네네네.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 야, 그러면 이거는 내수는 이거 어떻게 뭐 좀 부양을 좀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뭐 나라가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거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건 국가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비즈니스에 어떤 굉장히 취약해서 공통적으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전부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는 사실은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팬데믹 기간 중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직접 급여를 했지만은 네. 자영업자들한테 직접 돈을 줬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건 전부 다 대출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냥 코로나 한 2년 한 몇 년만 좀 참아라. 그때는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갈지 몰랐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나아질 거니까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대출로 한 건데 그 대출들이 쌓여서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뭐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합치면은 일부에서는 1,000조, 또 일부 통계를 보면 한 1,100조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당 한 뭐 1억 9천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빚을 갖다가 떠안고 있는 네.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900만 명이 100만 원 이하를 번다라고 하는데 네. 이 2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코로나가 끝났으면은 조금씩 좋아질 만하니까 계엄 사태 불거지면서 지금도 역시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고 이거는 온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영업자 문제에 적어도 80% 이상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 국가가 지금 해외 들도리를 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부한테 추경안 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합의를 해가지고 추경안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라는 것 자체가 한번 나서냐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차갑게 식으면은 이거 다시 되살리기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부시는 꺼져 가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서 이렇게 있다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추경 같은 부양책이 좀 확정 좀 돼야 사실 환율도 그게 거기에 맞춰 움직이면 환율이 조금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구매력이 또 향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극이 좀 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대출 자금 확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창업 인센티브를 한다, 배달료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배달료 지원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일단 대출 자금 확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 자금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대출 상환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뭐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재창업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연계를 해주고 또 관련해서 다양하게 그 분야를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있고 또 그냥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교육기관 실제 필드에 가가지고 다양하게 취업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뭐 여러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구직급여 얘기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규 구직급여 시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나 늘어났어요. 신규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신규로 급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말 기준에 이제 한국은행 이 12월 4일 날 발표 보고서인데 대출 연체율이 11.55%여가지고요. 2012년 3분기에 13.98%였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인이 뭐냐? 이게 저신용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중소득, 중신용 이상의 자영업자 차주가 갚지 못해가지고 신용도가 하락한 거예요. 최소한 중신용도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핀셋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거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대출을 추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데 더 빚을 얻으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시간을 좀 달라는 게 지금 가장 그 요구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일단 상환 능력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면 빚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든지 이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합의가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뭔가 잘 안 되면 꼭 자영업자를 떠나서라도 경제적으로 잘 안 되면 이제 뭐 개인 회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이제 파산은 말 그대로 파산이니까 좀 회생으로 시간을 벌어서 말 그대로 회생을 하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회생보다 파산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싶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건지 냉철한 건지 되게 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부채 상환 유예는 한번 정부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이게 뭐 원금 감면이라든지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30조 원이었는데 지금 40조 원 정도로 이제 늘려가지고 아예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채무 원금을 감면해 준 거라든지 아니면 중개형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하고 또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을 하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보다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액수도 좀 적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더 문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보니까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입니다만 이제 최신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대출 잔액이 평균 4억 5천만 원인데 연평균은 평균 4,600만 원 정도였어요. 65세인 경우. 그러면 1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부채의 규모거든요. 기업으로 치면 이자 보상 배율이 한 10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층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회생 접수가 2019년 277건이었는데 2023년엔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의 대책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출발기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취약차주에게 먼저 혜택이 가야 되는 거는 좀 상식적일 것 같은데 두 분께 동시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는 주로 집에서 집밥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이나 대만 가면 삼시세끼를 밖에서 먹잖아요. 아침부터 이제 그냥 대충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간단하게 먹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아요. 네. 예, 이거 분명한 공급 과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정부가 계속 지원해가지고 이 비율을 맞추는 것도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안 될 사람은 나가리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질서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질서 있는 퇴출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한다시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갖다가 그 정부에서도 사실 뭐 이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런 노력들을 사실을 기울인 거는 뭐 사실이에요. 정부도 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연착륙시킨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도 네. 사실 이 고용시장으로 좀처럼 이게 스며들지를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부하다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도 굉장히 심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걸 뭐 그런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자영업의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다.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언젠가는 이 구조조정이 돼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이걸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게 해야 된다.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이냐?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리 스며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두 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퇴직 시점 자체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면은 사실은 새로운 직장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 사실상 퇴출. 네, 사실상 퇴출되는 거니까. 그러면 할 일이 그 젊은 나이에 나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임금 어떤 근로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퇴직금 있는 거 가지고 이런 뭐 풍덕집이라도 한번 해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두 축으로 움직이는 건데 두 개가 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사실 이게 중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국민들이 아니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갈 만한 가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노력들. 그거는 뭐 교육 훈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하에서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강제적인 구조조정, 경착륙은 나와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출되고 또 지금 중산층이 가령 소득이 낮은 층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굉장히 열버진다는 얘기고 네. 열버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을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강한 소비 진작책을 써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강한 충격요법을 써서 소비 진작책을 써서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를 갖다 일단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이런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도 언젠가 또 계속해서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선순환을 이끌어서 좋은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 일자리 시장으로 이게 좀 옮겨갈 수 있게끔 네. 그런 걸 할 거냐 이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국가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김윤식 평론가님께서는 그 혹시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일단은 뭐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사실 고령층일수록 힘든 점은 있겠지만은 일찍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채무에 관련해서 감경을 연계시켜주는 정책을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제 무조건 뭐 빚을 줄여준다든지 이자를 감경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의지들이 이제 적극적일 때 해야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제 교육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더 강한데 네. 뭐 해외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밥을 네. 뭐 이제 30끼를 먹는 형태로 이제 네. 더 라이프 스타일이 활성화됐다 좀 이런 다르죠.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회식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서 이제 윤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예전에 고성잡기 때는 사실 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자영업자라고 해도 그 이제 요식업이라 해도 결국에는 삼시세끼 분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밀착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아직도 고성장기에 그냥 회식으로 왁자지껄한 그런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런 네. 모델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술도 덜 먹고 건강을 생각하고 고기도 덜 먹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앞서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랜차이즈에 너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맹점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할 부분들은 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애주기형으로 그러니까 한번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측면이 있고 네. 그 사실은 이제 생애 끝날 때까지 사실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영업자를 그냥 어떤 생산업자, 네. 사업자로 보지 말고 케어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학원 중에 좀 이렇게 유명한 데는 학원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막 그런 식으로 티오 관리를 하는데 프랜차이즈도 사실 그렇게 해야 그 전바점이 좀 줄어들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족발집이라 하더라도 어디랑 어디 같은 브랜드인데도 퀄리티 차이가 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그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뭐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한 8개 안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어지니까 특히 뭐 여의도 같이 법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진 지 이미 오래가 됐죠. 특히 부동산 PF 안 좋아지면서 여의도의 비싼 초밥집들이 예약이 쉬워진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끌고 온 것도 이제는 좀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쉬운 방법은 아니 뭐 없을 그런 것 같아요.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사실 프랜차이즈가 사실 먹튀 프랜차이즈도 엄청나게 많지 뭐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또 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 역할을 하고 네. 그 엄청난 그 피해를 갖다 양산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책들이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많이들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유 그 시장 논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가 원해서 거기 가입했냐라는 것부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 규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그런 논의도 좀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네. 봅니다. 예. 뭐 ELS나 이런 거 팔 때 불안전 팔변 얘기 나오는데 네네네.
프랜차이즈들도 상담하고 할 때 불완전 상담 이런 것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또 최근에 또 정부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합의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이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쪽으로 예, 뭐 그건 이제 뭐 합의를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근로자들하고 다르게 반반이 아니고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담이 늘어날 텐데 9%에서 13%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한 부담일 것 같은데 이거 지역가입자하고 또 가입자 이게 좀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민연금 그러니까 상향에 이제 데이터만 좀 보면 월소득 네. 300만 원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해 14만 5천 원에서 2033년에 19만 5천 원으로 7만 원 오르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벌 때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이 오릅니다. 그리고 월소득자 200만 원 가입자가 낼 보험료 월 26만 원이 월소득 300만 원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비싸요. 네. 네, 거의 한 6만 5천 원 비싼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농촌 지역에 그런 농어민과 좀 같이 좀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소득 1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 50%. 그리고 103만 원 초과 시내는 그래도 46,350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정부도 2023년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이제 포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 늘려가지고 농어민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 없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이제 계획안을 내놓으니까 그동안에 논의됐던 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공론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 나온 것부터 정리를 하고 또 합의를 할 것이지 약간 좀 정부도 순서가 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평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뭐 국가의 지원이라는 게 사실 뭐 그거는 뭐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 거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저소득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게 그 국민연금 같은 걸 갖다가 낼 수 있는 돈이 있겠어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벌어가 진짜로 1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얘기하면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 이걸 갖다가 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충분한 어떤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연금보험료 현재도 있기는 있어요. 납부 예외민 뭐 감면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갖다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좀 유예를 해달라. 내가 뭐 딴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추납제도를 갖다가 또 이행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이런 그 감면 제도를 비롯해서 아니면 유예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국민한테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국가의 세심한 어떤 손길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고 이 어려운 계층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며 어떤 사람들을 그렇고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냐 국가가 나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언제까지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또 어느 날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좋아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기반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자체는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양극단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뭐 사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뭐 개도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있고 없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들.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갈래로 나누는 것도 사실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 현재에 맞춰서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의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 예전처럼 농어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한 계층으로 좀 정부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두 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